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99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로써 휴가가 지금 3일째거든요. 그 해설 강의도 3일째 휴가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3일 지나면 이제 다시 집으로 복귀합니다. 그러면은 그 복귀와 함께 하프 모의고사도 이제 끝나게 되네요. 오늘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요. 문제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10번까지 어려웠어요. 제가 98회차 어렵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뭐 만점자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만점 받으신 분은 대단한 것 같고, 뭐 만점 못 받고 많이 틀렸어도요. 뭐 두세 네 개까지 틀렸어도 틀린 문제를 시험장 가기 전에 미리 내가 체크하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 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행정행위란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언더라인 쳐볼까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 원처분 권한 포함설에 대한 설명이죠. 원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철회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죠. 그럼 철회 사유는요?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했다. 그럼 철회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이요.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 면허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어느 특정 면허에 대해서 면허 취소 사유가 있으면 다른 면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만 계속 읽어보니까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것일 때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복수의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이때는 관련성 있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겠죠. 다만 관련성 없는 면허까지 취소하게 되면 부당 결부금지 원칙 문제가 됩니다. 이건 뭐 그림도 그려봤고 기본서에도 그리고 기출문제집에도 다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3번이요. 수익적인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어떤 상황 떠올리면 돼요. 영업허가를 했다가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해당 국민은 영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국민의 기득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말 맞죠. 그렇다면 그 처분으로 인한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다. 이익 형량 해보니까 뭐가 더 크다고 나온 겁니까?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나온 거죠. 그러면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이거 뭐 했단 얘기요? 이익 형량 해봤단 얘기죠. 이익 형량 해본 결과 사익의 침해가 더 크다. 그러면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지방병무청장이 제 신체 검사 등을 거쳐서 보충역 편입 처분을 제2국민역 편입 처분으로 변경. 언더는 쳐볼까요? 보충역 편입 처분을 제2국민역 편입 처분으로 변경. 여기까지. 제2국민역이 뭐 여러분? 면제고 나중에 전쟁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뭐 제2국민역 그래가지고 뭐 업무 등에 종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현역이건 보충역이건 간에 면제라니까. 그럼 이 내용 언더라인 친 건 뭡니까? 보충역 편입 처분의 취소요. 보다 추상적인 용어로 설명하면요. 침입 처분의 취소죠. 그런데 그 후 새로운 병역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 이를 취소 언더란 쳐볼까? 무슨 뜻입니까? 제2국민역 편입 처분의 취소죠. 그럼 뭐요? 보충역 편입 처분의 취소의 취소죠. 언더란 심볼에다 다 그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보충역 편입 처분 취소의 취소라니까?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원처분이 부활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원처분이 침입처분이면요, 취소의 취소를 통해서 원처분이 부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병역처분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보충의 편입처분이죠. 보충의 편입처분 효력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되살아나지 않아요. 2번 보겠습니다. 행정법상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행정청은 공유재산 증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유재산 증대라는 게 이게 뭐라면 재테크하는 거죠. 재테크. 국가나 지자체가 재테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늘리겠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건 무슨 관계입니까? 사경제작용이라는 얘기요. 이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방금 전에 립밤 발랐다가 립밤 딱 뚜껑 닫았더니 그 뚜껑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2번 동그라미 1번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 보시게 되면은 공인재산의 증대를 위한 행위는 재산 증식 행위라니까. 재산 증식 행위니까 이건 사경제 행위죠. 사법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재량 준칙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공표된 재량 준칙에 대해서 여러분 반복돼서 선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행정의 자기 고속성이 인정되는 거죠. 근데 이건 법적 구속력은 아니에요.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 구속성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비례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 상호 간의 이익 형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비례 원칙이 세 가지 세부 원칙 있죠. 적필상이죠.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상당성이 뭡니까? 공익과 사익 간의 비교 형량하라는 얘기죠. 이익 형량 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4번이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라면 철회가 가능하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철회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 1번의 동그라미 1번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뭐 여기서 명문의 근거가 없다라는 게 철회에 대한 명문의 근거가 없다 그 의미로 쓴 건 아니고요. 철회 사유가 명문의 근거가 없는 사유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환경 보호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철회가 가능하죠. 기속행위이건 재량행위이건 따지지 않아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취소 철회가 가능한 겁니다. 3번 넘어갈게요. 자, 3번 이게 원래 그 제가 만들었던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홀인한 책 갖고 있는 분들은 변경된 문제를 보도록 하세요. 행정법상의 시효와 관련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이요.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돼요.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잖아. 5년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소멸시효의 취지가 뭡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취소송 진행했대. 무슨 뜻이요? 상대방 변상금 부과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행정청이 제기한 소송입니까?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입니까?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은 여전히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권리 행사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소멸시효 5년이 그대로 진행되어 버리고, 소송 진행되던 와중에 대법원 판결 가는 도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때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대방이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강제 징수 절차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강제 징수 절차, 독압 매청이죠. 독촉, 압류, 매각, 청산 각각의 단계마다 권리 행사에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마다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3번 동그라미고요.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 납입고지가 뭐? 돈 내라고 부과 고지하는 거죠. 그럼 시효 중단되는 거 맞죠? 왜? 행정청이 계속 쿨쿨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서 권리를 행사했죠. 그럼 이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 처분이 취소가 되면 효력이 상실된다? 그렇지 않고요. 잠에서 깨어나서 권리 행사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설사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하자가 이유 제시하자예요. 납입고지서 보낼 때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서 납입고지가 취소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납입고지 한 건 분명하죠. 잠에서 잤습니까? 잠에서 깨어났습니까? 잠에서 깨어났지. 그렇기 때문에 기왕의 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아요. 동그라미 3번이요. 사법상 원인에 의한 국가 채권의 경우에 사법상 원인에 의한 국가 채권? 국가가 상대방인 국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납입고지에 있어서 민법상 최고보다 더 강한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동그라미 3번 여러분 뭐 생각하면 돼요? 자, 일반 재산에 대한 대부료 고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료라는 거죠. 지금 일반 재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반 재산의 법률 관계는 사법 관계고 돈 내라고 대부료 고지했다는 말이죠. 그럼 대부료 고지했을 때 어떻다?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민법상 독촉 돈 내놔 민법상 최고. 민법상 최고와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건 해당 해설을 볼게요. 그 동그라미 3번 보게 되면 민법상 최고에서는요. 최고한 날 돈 내라고 독촉장 보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반면에 국가채권의 경우에는 별도의 후속 조치. 예컨대 소송 제기 할 필요도 없죠. 별도의 후속 조치. 소송 제기가 없더라도 납입고지만으로도 시효 중단 효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국가채권의 정당한 회수라는 이거 국가채권이 제대로 회수돼야지 여러분들이 그 회수된 그 돈을 가지고 뭐 공공사업에 쓸 수도 있고 또 국가가 돈 없으면 국민들한테 어떻게 세금 걷죠? 불필요하게 세금 걷는 것도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볼딕 되어 있는 부분 보세요. 첫 번째 볼딕. 국가채권의 정당한 회수는 공공복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볼딕이요. 입법자가 사법상, 민사법상 원인에 의한 국가채권의 경우에도 납입 고지를 하기만 하면 민법상 최고보다와는 달리 민법상 최고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 내라고 고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인정돼요. 그런데 납입고지의 경우에는 국가채권에 대한 납입고지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봐요. 동그라미 4번의 경우에는요. 동그라미 4번 문제 보게 되면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조세채권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에 대해서 국가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된 뒤에 과세처분을 했다. 이거 여러분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죠. 왜? 이 법에서 소멸시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한 내용을 반했으니까 중대하고 법에 엄연히 나와 있는 걸 위반했으니까 명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자는 무효사유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제 4번도 어려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래.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에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두 번째 줄에 민감정보 처리 언더라인 치고요. 민감정보 처리 언더라인 치고 첫 번째 줄에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 여기 언더라인 치고요. 또 하나가요. 두 번째 줄이 정보 주체의 동의입니다. 이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어떻다? 민감정보 처리할 수 있다고요. 4번에 동그라미 1번 제가 코멘트를 하는 거 보세요. 대상 정보가 민감 정보인 경우에 별개의 동의, 그러니까 정보 주체의 별개 동의죠. 또는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고유식별 정보, 주민등록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그 사람이 인적 특성을 알려주는 정보의 경우에 별개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런데 고유식별 정보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특히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별개의 동의를 얻어도 안 돼.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또는 급박하거나 또는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고 고시한 경우 이때만 가능합니다. 별개 동의를 얻어도 안 된다는 것까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요? 주민등록번호는 함부로 요구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유리한 상황이죠. 유리한 사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는 겁니다. 입증 책임의 대원칙이 뭐예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잖아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분쟁 당사자 누굽니까?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죠. 이들이 수락했다. 뭔가 개인정보 침해가 문제가 논란이 되었었나 봐. 이때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여러분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조정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니까 분쟁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운영 목적, 처리 방법, 보유기간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걸 왜 나한테 가져와? 누구한테 등록해야 되는 겁니까? 동그라미 4번 해설 보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럼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 현혹되면 안 돼요. 다음 중 행정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래. 동그라미 1번. 법률상 시설 설치 금지 의무. 부작위 의무죠. 부작위 의무를 위반해서 시설을 설치했다.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대집행 요건이 충족된다. 대집행의 대상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죠.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부작위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안 돼요. 그럼 이런 경우 대집행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시정명령 내리는 거죠. 시정명령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한다? 그럼 자기 의무 위반이죠. 그때 대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시정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어요. 이런 걸 전환규범이라고 부르거든요. 명문의 근거 규정, 자기 의무 부과를 위한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대집행이 가능해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로 인도 언더라인 칠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인도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토지 인도 명도 이건 직접 강제 대상이죠. 동그라미 3번 공유재산 대부기약. 대부기약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공유재산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 재산이죠. 일반 재산에 대한 대부기약에 적법한 이제 사법상 기약해지죠. 원상 회복을 위해서 실시하는 지상물 철거 의무, 사법상 의무죠.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집행의 대상이 되죠. 이거 5번 동그라미 3번 이건
국공유재산의 특수성에서 비롯하는 거거든요. 동그라미 한번 해설 보니까 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불문하고 상대방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강제집행, 대집행과 강제징수가 가능하다고.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대집행 절차상 계고, 대집행 영장 통지,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상호간에는 선행행위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여러분 이거 대집행 절차, 계형실비, 하자 승계되는 거죠? 하자 승계 첫 번째 유형 1에 해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6번이요.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 동그라미 1번. 국가배상은 공행정 작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여기까지는 뭐 일단 맞는 말이죠. 사경제작용은 제외하자. 뒷부분이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분 당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에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본질이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라고요. 동그라미 2번. 대한민국 구역 내에 있다면 외국인에게도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됩니까? 아니죠. 이건 상호주의에 의하죠. 해당 그 외국인의 국적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이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해서 손해를 입혔다. 나쁜 놈이죠. 이런 경우는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도 너 지읒돼봐라 그러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국가배상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규정이 없거든요. 동그라미 4번이요. 사무 귀속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무 귀속 주체가 손해를 우선적으로 배상해야 된다? 아니죠. 상대방인 국민 피해자 입장에서는 양쪽 모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7번이요. 행정상 손실보상과 관련 없는 내용. 7번 같은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답은 동그라미 1번이죠. 행정청이 위법하게 운전면허 취소했다.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적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잖아요. 손실보상은 동그라미 2번. 사후적 행정구제제도 맞죠? 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회복을 위한 거니까. 동그라미 3번.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라면 손실보상 안 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공공도로용지를 위한 토지 수용은 공용 침해 3가지 수용, 사용, 침해 중에서 수용에 해당합니다. 8번이요. 항고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협의 취소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죠. 이때는 건축협의 취소는 뭐예요? 건축허가 취소예요. 그럼 이때 지방자치단체는요. 건축주의 지위에 있습니다. 건축주가 왜 나한테 해준 건축허가 취소하냐라고 얘기하면서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받은 소방청장은 조치 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원고 적격,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 사례죠. 두 가지 사례가 있었죠. 소방청장과 그 다음에 지역선관위원회 위원장. 이게 여러분 원래 해당 소방청장이나 지역선관위원장은 국가기관의 일부이지 인이 아니에요. 인이라야지 당사자 능력이 있거든요. 원고 적격의 전제예요. 인이어야 돼. 근데 소방청장은 자기 집에 가면 인이겠지. 국가기관의 일부로서 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당사자 능력과 원고 적격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왜 인정했을까? 이거 인정 안 해주면요. 소방청장이 헌법재판소로 가거든. 헌법소원심판 청구하거든. 대법관들이 그거 뭐 눈 뜨고 못 보겠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 3번이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때 지금 사립학교라고 나왔으니까 이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청 처분청이에요.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인 사립학교의 장 역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무기대등의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교원소통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사학교원이 불복할 수 있다면 사립학교의 장도 불복할 수 있어야 한다. 동그라미 4번이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을 원칙적으로 가지지 않죠.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고. 9번이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서 무허가 건물을 삭제했다. 이거 공증에 해당하는 거예요. 공증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4번과 비교해 보셔야 되겠죠. 행정청이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거 공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성이 인정됐죠. 왜 그렇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요. 대장의
기재가 된 용도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용도 변경 신청했다는 거는 변경된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거부당하게 되면 내가 계획한 용도로 사용 못하게 되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죠. 동그라미 2번이요.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는 일반 처분이니까 처분성 있고. 동그라미 3번. 구청장의 건축물 착공신고 반려행위. 착공신고는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도 거부에 대해서는 처분성 인정하죠. 왜? 분쟁의 조기적 해결을 위해서. 자, 맨 마지막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도 좀 까다로웠습니다. 여러분, 행정소송법에는요, 조정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소송규칙에서 조정규정이 들어가긴 했어요. 행정소송규칙에서.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도 조정이 인정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의 경우는 행정심판법상 법률에서 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정이 성립되면 재결의 기속력 규정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규정도 준용된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조정이 성립되면 이 조정에는요, 재판상 화해랑 동일한 효력이 있거든요. 그럼 재판상 화해랑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건 기속력이 있어요.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여기에 따라야 돼. 조정이 성립되면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근데 행정청이 안 따른다. 그럼 기속력 위반되면 어떻게 돼요? 위원회의 직접 처분이나 간접 강제가 인정되는 거죠. 10번 동그라미 1번 간접 강제도 인정되는 겁니다. 해당 해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재판상 화해랑 동일한 효력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재판상 화해랑 동일한 효력 이 말은 취소합시다. 이 말 취소하고요. 조정이 성립되게 되면 조정을 따라야 한다. 조정의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거. 해설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 제가 코멘트 달아놓은 거요. 행정심판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했다.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럼 조정 내용 따라야 되겠죠. 그럼 행정심판 재결과 마찬가지로 기속력이 있다고요. 따라서 피청구인 행정청이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기속력이 위배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직접 처분 또는 간접 강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재판상 화해 이 말 취소, 취소하고 재결의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거. 안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감사원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 감사원은 독립성이 인정되는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자체 행심위에서 심리 제기를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행정심판 청구서를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도 있고 피청구인에게 제출할 수도 있어. 피청구인에게 제출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시정의 여지를 두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이 있다. 여러분 이거 피고 경정과 마찬가지로 심판 청구는 피청구인이 경정된 때가 아니라 최초의 심판 청구 시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심판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경정일이 아니라 언제? 심판 청구일로부터 기산하겠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여러분? 국민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피고 혹은 피청구인 잘못 잡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 경우에는 고쳐준단 말이죠. 고치도록 한단 말이지. 그런 경우에 고친 날짜를 기준으로 심판 청구 기간, 제소 기간 도과되었다고 하게 되면은 이미 해당 심판 청구 기간이 모두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심판 청구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까지 알아두세요. 그리고 10번의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수업 들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앞글자 정리사항이 있을 텐데 이때 피청구인의 경정은요, 이 피고 경정과는 달리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원래 피고 경정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피청구인의 경정은 청구인의 신청이 없어도 돼요.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안 되고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직권으로 안 되는 게 뭐예요? 변접참조입니다. 변이 뭐예요? 청구 변경이죠. 접은요. 간접 강제가 직접 처분이고 참은요. 심판 참가죠. 조는 조정. 이거 앞글자 정리상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결코 쉽지 않았던 살짝 까다로웠던 99회차 해설 강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